사진과 캔자스의 야망 모든 비극에는 시작점이 있으며 종종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는 잊히지 않는 단 한 장의 사진에 포착되기도 합니다. 1955년 가을에 찍힌 가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병실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온 두 어린 소녀는 왜 자신들을 향해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큰아들은 11살, 작은아들은 8살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아버지가 사라졌고 그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우디와 지미 우드워드, 이 두 소녀는 롱아일랜드의 그 복도에서 일어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모와 배짱밖에 없었던 캔자스 출신의 한 소녀에게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 밤으로 가야 합니다. 캔자스주 피츠버그 출신의 그 소녀. 그녀는 1915년 12월 12일 캔자스주 피츠버그에서 안젤린 루실 크롤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가진 특별한 야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차 차장이자 퇴역 장교였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교사였으며 누구의 말에 따르더라도 캔자스 남동부에서 가장 교육받은 여성 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카운티에서 캔자스 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젤린이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 파탄의 여파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작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개척하기로 결심했을 때 종종 하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캔자스시티 주니어 칼리지를 1년 동안 다닌 후 그 시대에 많은 야심찬 젊은 여성들이 내렸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때는 1937년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앤 이든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시 도시에서 가장 권위 있었던 존 로버트 파워스 모델 에이전시의 지원서에 그 이름을 깔끔하게 서명했습니다. 앤 이든의 부상 꿈의 도시에서 새로운 정체성은 엘리트들의 테이블에 앉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파워스는 보그보그온, 나 전국적인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여성들을 대표하는 에이전시였으며 이는 정확히 앤이 들어가고자 했던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합격했습니다. 계약을 맺고 사진을 찍었으며 부업으로 라디오 여배우 일도 빠르게 구했습니다. 라디오는 1930년대 후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는 매체였으며 특정한 존재감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분야였습니다. 1940년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그녀는 라디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뽑혔습니다. 이는 진정한 영예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가 무엇보다도 여성의 얼굴을 기준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분류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앤은 그 타이틀을 얻고 계속 일했습니다.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그녀는 맨해튼의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쇼걸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흥미로운 사회적 위치에 있었는데 부유한 남성들을 끌어들일 만큼 화려하게 여겨졌지만 그들의 어머니들이 승인할 만큼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앤의 삶이 그녀가 완전히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방향으로 바뀐 곳은 바로 이 클럽 중 하나인 이스트 오급시머번가의 피피스 몬테카를로 스피피스 몬테카를로였습니다. 윌리엄 우드워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센트럴 하노버 은행 및 신탁스 센트럴 하노버 뱅크 앤 트러스트의 회장으로 뉴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도시의 전통적인 부유층 올머니 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출 정도였습니다. 그는 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기혼자였으며 분명히 그녀에게 꽤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은 항상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앤이 그의 내연녀가 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정확히 무엇을 제공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추측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랑감과 사교계의 전쟁, 전통적인 부와 새로운 야망이 만날 때 그로 인한 폭발은 상류 사회의 여러 세대에 걸쳐 느껴질 수 있습니다. 1942년 윌리엄 우드워드 시니어는 앤을 자신의 아들인 윌리엄 우드워드 주니어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빌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키는 6피트 3인치였으며
전혀 꾸밀 필요가 없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잘생김을 갖추고 있었고 여러 사교계의 간행물에서 미국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혔습니다. 그는 그로턴 스쿨과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전쟁 중에는 해군에서 복무했고 그의 배가 어뢰 공격을 받은 후 퍼플 하트 상위 군장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사망하면 은행의 막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켄터키 더비 챔피언을 3마리나 배출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러브레드 종마 목장 중 하나인 메릴랜드의 벨에어 스터드 팜, 벨에어 스타드 팜까지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빌리 우드워드는 미국적 야망의 모든 전통적인 기준에서 볼 때 엄청난 조건의 남자였습니다. 그 역시 앤에게 즉시 끌렸습니다. 그 끌림은 진짜였고 빌리에게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경멸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엘시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오그든 크라이더 우드워드는 뉴욕 사교계의 대모 중 한 명으로 그녀 세대의 세 자매가 단순히 크라이더 세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확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엘시의 세계에는 매우 확고한 경계가 있었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광고 모델을 했던 캔자스주 피츠버그 출신의 앤 이드는 그 경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빌리가 앤과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엘시의 불쾌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1943년 3월 6일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세인트 루크 기념 성공회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장소 선택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지리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 엘시의 사교계 궤도에서 행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앤은 27살이었습니다. 빌리는 2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윌리엄 우드워드 주니어 부인이 되었고 뉴욕에서 가장 웅장한 응접실로 향하는 문이 기술적으로는 활짝 열렸습니다. 비록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10년 동안 그녀가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느끼게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겠지만 말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투쟁과 내부의 부패직함과 이름만으로는 사회적 거절과 내부적 쇠퇴라는 냉혹한 현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의 상류 사회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디서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앤은 잘못된 곳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초대에서 제외되었고 파티에서 무시당했으며 구석에서 사람들의 입방에 올랐습니다. 엘씨는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앤이 가진 것은 고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여성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하며 어디에 기부하고 어떤 화가를 존경하며 어떤 대의를 지지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그녀는 뉴욕 현대미술관, 미국 적십자사, 공영방송을 후원했습니다. 그녀의 중국 골동품과 고급 맞춤복 컬렉션은 결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녀는 그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엘씨가 누그러져서가 아니라 앤이 그저 그 냉대를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칼럼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결혼 생활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앤과 빌리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조차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자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투었습니다. 1947년 빌리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앤은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룩한 삶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높이 올라왔고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대, 그 세계에서 이혼이란 그 대부분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버텼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 적어도 소리내어 묻지 않았던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두 소년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디는 1944년 7월에 지미는 1947년 1월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란 가정은 아름답고 차갑게 돌아가며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오이스터 베이 코브의 시골 저택,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맨해튼 타운하우스, 가정교사들과 격식을 갖춘 식사, 그리고 말들. 겉보기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였고 겉보기에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1940년대 중반부터 각방을 썼고 손님들 앞에서 싸웠으며
예의범절 뒤에 자신들의 진짜 감정 생활을 너무나 꽁꽁 숨겨두었기 때문에 두 소녀는 대체로 스스로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오이스터베이의 분위기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955년 할로윈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도달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 안에서 자라나는 두 소년에게 우드워드 가문의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이스터베이 코브에 있는 롱아일랜드 저택은 60에이커의 완벽하게 관리된 부지, 테니스 코트, 마구간, 개인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 개인부의 절대적인 최고봉을 상징하는 그런 부동산이었습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맨해튼 타운하우스는 작은 호텔처럼 정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가정교사, 개인교사, 그리고 수많은 가사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우디와 지미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립학교 교육을 받으며 어린 시절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비싼 형태의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았던 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각방을 썼고 수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던 싸움은 집에서는 더 심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애는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 시대 그녀와 같은 사회적 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이었던 수면제와 각성제였으며 빌리의 음주는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소년들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지칭할 언어조차 없이 조용히 이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11살의 우디는 문제 있는 가정의 장남들이 흔히 갖게 되는 침착함을 길렀습니다. 주의 깊고 조심스러우며 이미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8살의 지미는 아직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총격의 밤 어두운 복도에서의 단 한순간의 두려움이 우드워드 가문의 유산을 산산조각 내고 결코 해답을 찾지 못할 질문들의 꼬리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10월 30일 밤 오이스터베이의 분위기는 불안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노스쇼어, 노스쇼어를 따라 늘어선 저택들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밤에는 우드워드 부부의 사유지에서도 식량과 탄약이 도난당했고 자물쇠가 훼손되었으며 마당에는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앵과 빌리 모두 만찬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며 두 사람 모두 습관적으로 집안에 총기를 보관하는 숙련된 사냥꾼이었습니다. 1955년 10월 30일 우드워드 부부는 윈저 공작 부부를 기리기 위해 플로렌스 터커 베이커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나중에 당시 분위기를 회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하객들은 이 부부가 편안하고 심지어 행복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비록 그런 행사에서 흔히 그렇듯 자리를 떠날 무렵에는 꽤 취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새벽 1시경 플레이하우스라고 부르던 오이스터베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우디와 지미는 각자의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앵과 빌리는 굿나잇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처에 산탄총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입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가족의 반려견인 슬로피라는 이름의 스페니얼이 열린 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12게이지 산탄총을 들고 어두운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등진 복도에서 그녀는 빌리의 방문 근처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2발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벽에 맞았습니다. 두 번째 총알의 산타는 문틀을 맞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탄환이 그녀가 쏜 남자의 관자놀이에 박혔습니다. 그 형체는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가 본 사람은 빌리였습니다. 수사와 사교계의 판결 비극이 일어난 후 권력의 톱니바퀴는 진실이 치러야 할 대가와 상관없이 가문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애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남편을 침입자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인 솔 로젠블레토나 솔 로센블라트이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나중에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로젠블렛의 주장에 따라 앤은 진정제를 투여받기 위해 맨해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는 그녀가 이후 48시간 동안 직접적인 신문을 피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사와 오이스터 베이 경찰서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피해자의 높은 명성이 지역법 집행기관의 최고위층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흡수하고 은폐하는 능력을 지닌 미국 사회가 해낸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총격 사건 며칠 후 폴 워스, 파울 웨어스라는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워스는 사건 당일 밤 우드워드 저택의 지붕에 있었으며 창문을 향해 기어오르던 중 총소리에 놀라 도망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앤의 진술을 거의 완벽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워스가 이 자백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엘시 우드워드, 엘시의 우드워드의 사회적, 재정적 권력이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조용히 개입했는지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즉각적으로 퍼져나갔고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 3주 후 앤은 나소 카운티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30분 동안 심의한 끝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사고로 판결났습니다. 라이프 잡지는 이를 세기의 총격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1등 신랑감이 아내, 그것도 그의 가족이 결코 신뢰하지 않았던 여성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가십은 무자비했습니다. 앤이 그토록 들어가기 위해 애썼던 사교계 응접실의 여론은 그녀가 고의로 저지른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리가 이혼을 요구하며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빼앗기 전에 그녀가 그를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된 것은 없었습니다. 대배심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뉴욕 사교계는 그들만의 판결을 내렸고 그것은 즉각적이고 항소의 여지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추방과 아들들의 유배 사교계의 문이 굳게 닫힐 때 그것은 구원이나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단호함을 동반합니다. 앤은 추방당했습니다. 대배심 판결이 난 지 몇 주 만에 그녀는 중요한 모든 초대자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초대장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판으로부터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며느리를 옹호했던 엘씨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11살 우디와 8살 지미, 두 소녀는 스위스의 기숙학교로 쫓겨나듯 보내졌습니다. 엘씨가 선택한 르로지나르는 유럽에서 가장 배타적인 최고급 교육기관으로 왕족과 국가 원수들을 동문으로 두고 있으며 연간 학비가 수만 달러에 달하고 엄청난 부유층의 자녀들이 가족의 필요에 의해 현재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할 때 보내지는 학교였습니다. 소년들은 총격 사건 내내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평생을 그 사건의 그늘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로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그들의 어머니는 유럽과 뉴욕을 오가며 20년에 걸친 유배 생활에 정착하고 있었고 아무리 멀리 여행해도 그 이야기가 항상 자신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엘시 우드워드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앤은 유산에서 연간 50만 달러의 생활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주마 마구간이나 가보로 내려오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들들에게 물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유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이스트 80여 번가 9번지에 있는 우드워드 저택에서 시어머니와 임시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드워드 가문도 그녀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편안하라고 만든 합의도 아니었습니다. 르로제의 외로움과 지미의 추락 명문 교육도 가족의 침묵이 남긴 공허함과 말하지 않은 스캔들의 무게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소년들에게 르로제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외로움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스캔들은 그들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학교는 명문가 자녀들로 가득했고 명문가 사람들은 말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우드워드 가문의 소년들이었고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소년 중 누구도 빌리가 죽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앤이나 엘시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서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침묵은 완벽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심오할 정도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둘 중 형이었던 우디는 겉보기에는 회복력 같은 것을 발휘하며 르로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차분하고 지적인 청년이었으며 사상에 진지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았으며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고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미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둘 중 더 예민한 편이었고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설명되지 않은 정황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그의 눈빛 뒤에 쌓여갔습니다. 르로제에서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학교는 아름답고 비쌌으며 그의 부모와 사교적으로 알았을 법한 사람들의 자녀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우디처럼 그곳에 온전히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견뎌냈지만 그 경험, 거리감, 설명할 수 없는 부재, 가문의 이름 위에 드리워진 무언의 비난 같은 것들이 그에게 남았습니다. 르로제 이후 지미에게 일어난 일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며 매 단계가 그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미군에 입대하여 베트남에서 복무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징집된 친구 곁에 머물기 위해 자원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전투 중 전사했습니다. 지미는 참전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투가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지우는 특유의 무게를 짊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대가 흔히 그랬던 방식으로 자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강력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편집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이 자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비난과 첫 번째 비극 과거의 유령들은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며 이는 종종 비밀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날 마신 술에 취해 쓴 길고 비난 섞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고의로 쏘았다는 것, 어머니는 살인자라는 것, 어머니가 저지른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 전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는 그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에 답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했을 때도 관계의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결코 솔직하게 다룰 수 없을 때 모든 의사소통이 그러하듯 그 서신 교환은 긴장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972년 지미는 친구의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추락으로 여러 뼈가 부러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입원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시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는 그곳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 방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묻던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디는 버텨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언론계에 입문하여 뉴욕 포스트에서 몇 년간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언론 자체에, 즉 신문과 잡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1년 그는 다른 두 명의 작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More라는 간행물을 공동 창간했습니다. 이 저널리즘 리뷰지는 언론이 가장 필요로 하던 시기에 미국 주요 언론을 비판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며 창립자들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수행하는 데 향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유산의 일부로 이 벤처 사업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는 발행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진정한 성취였습니다. 모어는 언론계에서 영향력 있고 널리 읽히는 간행물, 즉 진지한 언론인들이 실제로 읽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휴 캐리 하 캐리 주지사 산하 뉴욕주 은행국의
부국장으로도 일했습니다. 1978년에는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카포티와 최후의 일격 작가의 집착은 수십 년 전 단 하룻밤에 폭력이 시작한 일을 끝맺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앤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앤의 시간이 다했을 때 지미를 지탱하고 있던 실도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트루먼 카포티는 수년 동안 앤 우드워드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사교계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가 살인죄를 지었다는 의견을 아주 빨리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믿음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우고 윤색하여 집착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별명도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뱅뱅방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호 지인에 대한 파괴적인 험담을 속삭이는 것이 일종의 통화로 통용되던 그의 사교계에서 이는 매우 재밌는 농담으로 여겨졌습니다. 카포티는 수년 동안 응답받은 기도 Answered Prayers라는 소설을 집필해 왔는데 그는 이 책을 자신의 걸작이자 미국 상류 사회를 내부에서 들여다본 프루스트적 고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직접 따왔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름만 살짝 바꾼 채 그들의 비밀과 스캔들, 최악의 순간들이 그 방에 있었던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고 활자화되었습니다. 그는 에스콰이어 잡지의 발췌본을 유출해 왔고 각각의 발췌본은 그가 의도했던 바로 그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975년 가을 에스콰이어는 라 코트 바스크, 1906쇼 라코트 바스크, 1906쇼라는 제목의 새로운 발췌본을 출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에는 남편을 죽이고도 강도로 오인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피한 살인범으로 묘사된 앤 홉킨스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전혀 교묘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른 모든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의 정확한 출처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녀가 사전 인쇄본을 보았는지, 잡지계의 누군가로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교정쇠를 읽은 친구가 말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잡지가 발행되기 며칠 전 그녀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앤 우드워드의 최후 평생이 이어진 수군거림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될 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뿐입니다. 그녀는 총격 사건 이후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추방, 수군거림, 닫힌 문들, 그리고 그녀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처벌을 피한 여성으로 비춰지는 끊임없는 저열한 굴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자신이 쌓아 올렸던 삶의 폐허 속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엘씨로부터 받는 용돈, 5번가의 아파트, 유럽 여행,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난 젊은 동행자들, 그것도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구축하고자 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1975년 10월 9일 밤 그녀는 합번가의 아파트에서 청산가리를 삼켰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59세였습니다. 에스콰이어 잡지는 아직 가판대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에 이어 며느리보다도 오래 살게 된 엘시 우드워드는 앤의 죽음에 대해 매우 냉혹하면서도 두 여성이 살았던 세계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앤이 자신의 아들을 쏘았고 이제 트루먼이 앤을 살해했으니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11살과 8살의 아버지를 잃고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스위스의 기숙학교로 보내졌으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긴 그림자 아래서 자라났고 이제 막 전 세계가 잡지를 통해 읽게 될 비극으로 어머니마저 잃은 두 소년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지미 우드워드의 몰락 과거의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결국 그것을 짊어진 이들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상처입니다. 앤이 사망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1978년 9월 31세의 제임스 우드워드는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있는 메이페어 하우스 호텔 9층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지미에게 일어난 일의 궤적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떠나기 전부터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약물 중독, 1972년에 자살 시도, 정신병원 입원. 그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던 편지도 결국 멈췄거나 적어도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죽자 그 안정을 유지해주던 닻이 무엇이든 간에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전국의 모든 신문에서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독과 편집증 그리고 가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평화도 찾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카포티의 발췌본은 사방에 깔릴 것이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모든 기사는 우드워드라는 이름을 언급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이 있을 때마다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아물지 못했던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지미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1978년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애쓰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소나기의 힘을 잃어가는 누군가의 세월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적인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흔히 떠도는 그런 장소들을 전전했습니다. 싸구려 호텔, 친구들의 아파트, 그의 유명한 성씨와 그것이 상징하는 재앙에 무관심한 도시의 변두리.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은 있었지만 돈이 지미에게 쌓인 특정한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돈은 호텔 청구서를 지불할 뿐 질문에 대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지미는 1972년에 이미 한번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1978년의 시도가 비록 파괴적이긴 했지만 완전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결코 논의하지 않은 것은 카포티의 발췌본 출판이 그의 마지막 몇 주 동안의 심리 상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에스콰이어 기사가 나오기 직전인 1975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응답받은 기도를 둘러싼 언론의 공세가 계속되던 1978년 9월에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미국 최고의 1등 신랑감이고 어머니가 뉴욕의 가장 화려한 응접실로 진입하기 위해 애쓰던 1947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드워드 가문의 소년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브롱크스의 우들론 묘지에 있는 우드워드 가문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가 결코 슬퍼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가 아사 같다고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아버지의 곁이었습니다. 우디의 회복력과 마지막 균열 가족의 비극이라는 침묵 위에 기초가 세워졌다면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이라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디는 남동생을 묻고 계속 살아갔습니다. 한동안은 그가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드워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윌리엄 우드워드 3세, 즉 우디의 이야기이며 지미의 이야기보다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 끝이 다가왔을 때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디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공개적으로 해부된 가족의 비극 속에서 자랐고 11살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위스 기숙학교로 보내졌으며 우드워드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에서 그 이름 아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겉보기에는 제 기능을 다하는 성취감 있는 어른의 삶처럼 보이는 삶을 구축했습니다. 하버드, 뉴욕 포스트, 모어, 잡지, 캐리 주지사 산하의 주은행 규제기관, 정치 캠페인. 그는 1985년 파리에서 리사 슈라이버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같은 해에 출간된 도미닉 던의 가족에 관한 소설, 두 명의 그랜빌 부인, The Two Mrs. Granville Sir, 이 대중의 대화에 다시 불을 지피는데 일주한 직후에 열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와 리사 사이에는 엘리자베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언론인 및 연구자들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가 어디든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고 대체로 그 사실과 평화롭게 타협했습니다. 우드워드 부부의 결혼 생활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8년 동안 조사했던 수잔 브라우디는 우디를 잠시 알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그를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
지미보다 더 신중한 방식으로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소화해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1955년 롱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기로 선택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언제 무너졌는지는 공개된 기록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드워드 가문은 그 이름이 영구적으로 회자되는 와중에도 가족 구성원들을 둘러싼 사생활의 벽을 유지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사와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붕괴는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식할 만한 증상들을 동반했습니다. 1994년경 아내가 이혼 소송의 일환으로 법적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내용에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무게가 마침내 터져나올 곳을 찾았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의 일상적인 연락을 잃었습니다. 딸과의 이별은 우디에게 있어 이전의 상실들로 인해 그가 감당하기에 특히나 준비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드워드 왕조의 마지막 장 거리두기와 절제 위에 세워진 삶의 건축물은 과거가 마지막 대가를 요구하기 전까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일, 저널리즘, 공직, 그리고 세상에서 유용하고 유능하며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절제를 통해 우드워드의 비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혼은 그 건축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밑에 남은 것은 1955년 11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앉혀놓고 설명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스위스행 비행기에 태워졌던 11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수정하여 약 3,000원로 5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딸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우디 우드워드는 54세의 나이로 홀로 남겨졌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1999년 5월 2일 그는 맨해튼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는 브롱크스의 우들론 묘지에 있는 우드워드 가문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곳은 1955년 아버지 빌리가 묻힌 곳이자 1978년 동생 지미가 묻힌 곳이며 1975년 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안치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같은 묘역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쏜 여성과 평생을 그날 밤의 결과 속에서 살아야 했던 두 아이가 마침내 브롱크스의 한 묘지에 모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가족에 대해 글을 써온 도미닉 더는 우디의 죽음에 대해 마지막 장이 닫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포착한 회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우디를 끔찍한 일을 겪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운의 가족이 맞이한 슬픈 결말이라고 평했습니다. 엘시 우드워드는 그들 모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며느리, 두 손자의 죽음을 모두 지켜보고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꽤나 기억에 남을 만큼 유용한 말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1981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묵의 유산 돈과 명성은 덧없지만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한 가족이 남긴 의무는 영원히 메아리칠 수 있습니다. 우드워드 가문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결국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돈은 차고 넘쳤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고 결코 대답하지 않을 가족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디와 지미는 1955년 10월 30일 밤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평생 동안 그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항상 주장했던 대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뉴욕 사교계의 절반이 주장했던 대로 범죄였는지 알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앤도 엘시도 데베심도 50년에 걸쳐 그 가족에 대해 글을 쓴 언론인들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1955년 그들의 가족을 산산조각 냈던 그 질문은 1999년 우디가 창문에서 뛰어내렸을 때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드워드 가문의 이야기는 카포티의 미완성 소설, 도미닉 턴의 두 명의 그랜빌 부인 The Two Mrs. Granville, 수잔 브로디의 1992년 철저한 조사 기록, 그리고 데미 무어가 앤 역을 맡았던 FX 시리즈 퓨드,
카포티 vs 백조들, feud, 카포티 vs the Swans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빌리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반가쇠를 당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항상 말했던 그대로였을까요?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여성이 자신의 사유지에 침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장전해둔 총에 손을 뻗었고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가쇠를 당긴 것일까요? 대배심은 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소문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판결 모두 우디와 지미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의 판결에 항소할 수 없으며 자신들을 낳아준 사람들에 대해 진실이라고 느끼는 바를 법정에 가서 재심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상처에 맞는 판결을 짊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 하룻밤의 온전한 대가, 야망의 대가와 비밀의 무게는 종종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치러집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두 소년 모두 그날 밤 그 집에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시간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했고 각기 다른 방식과 다른 속도로 그 침묵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앤 우드워드는 그녀 세대에 어떤 여성이 오를 수 있었던 것만큼이나 멀리 그리고 치열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캔자스주 피츠버그에서 오직 아름다움과 추진력만을 가지고 와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사교계 명사 중 한 명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파멸시킨 그 밤 산탄총이 발사되고 산탄이 튕겨나가며 빌리가 쓰러진 그 밤은 그녀가 20년 동안 도망치려 했던 그러나 결국 그녀보다 더 빨리 쫓아온 무언가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그날 밤에 온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이 무엇을 슬퍼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형태없는 슬픔 속에서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가족이 저지른 일로 유명해진 채 자라야 하는 특유의 잔인함 속에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디와 지미가 가는 곳마다 우드워드라는 이름이 그들보다 앞섰습니다. 르 로제 리르 로시에서 유럽과 미국의 엘리트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뉴스룸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누군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 그 복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핵심적이고 파괴적인 모름은 사람이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그날 밤에 온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꺼번에 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비교적 자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족의 비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는 특유의 방식인 악몽, 중독, 어둠 속에서 쓴 편지, 결코 찾아오지 않은 평화를 찾으려는 시도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결코 잊지 않았던 혹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단 한 번도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던 도시 뉴욕의 어느 창문에서 그들 각자가 내린 마지막 결정 속에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엘리트들의 금빛 삶과 그들이 남긴 그림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비밀의 보물창고가 곧 열립니다.